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요새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여자 양궁 단체 결승전 이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이게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또 여기서 저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배울 점이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여기서 제가 우리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 쏠 때 안 보고 있다. 그 말 들었을 때,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궁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양궁은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그 좋은 성과를 이루는 근간이 협회에서 국가대표를 발탁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실력으로만 발탁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력을 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 막 경기장에 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멘탈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활을 쏘아서 명중시키는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이번에 10연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멘탈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실력 좋은 선수들이 질비해 있는데 거기서 매번 이렇게 큰 경기를 나갈 때마다 내가 저번에는 국가대표였지만 이번에 또 국가대표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매 선발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 선수들이 멘탈 관리하는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여기서 상대팀이 쏠 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경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3년, 24년, 2년차 투자자인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23년에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더 관심이 가서 자주 가격을 체크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23년에는 제가 콜드월렛에 바로바로 전송을 해서 비트코인을 살 때만 가격을 체크했지 그 다음에는 가격을 잘 안 봤어요. 근데 24년에는 이제 업비트에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핸드폰만 들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콜드월렛에서도 가격은 표시되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상태를 표시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업비트에서는 마이너스면 파란색으로 해서 막 마이너스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마이너스 찍힌 숫자를 보는 게 멘탈을 관리하는 데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멘탈이 잘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하는 거는 콜드월렛으로 보관하는 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현실, 현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2년, 3년, 5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되어 가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좋은 게 이거는 마치 그렇게 콜드월렛으로 보관하면 이게 부동산 투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쉽게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 맘대로 내 기분이 뭐 안 좋다 좋다에 따라서 매도한다고 해도 살 사람이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못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콜드월렛에 보관하면 이 매도를 하는 게 간편하지가 않아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이 돼서 부동산 투자처럼 마음 편하게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 자체가.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보는 분들은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콜드월렛에 관련해서는 여기 1분 비트코인 이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저도 이분 영상 보고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쓰는 게 키스톤
콜드올렛, 제이드 뭐 이런 식인데 키스톤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여기 보면은 아예 뭐 개인 지갑에 맞춰서 그거를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개인 지갑 보관하는 방법 해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회사의 콜드올렛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여기 제이드 이런 것 구매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의 등락을 많이 보는데 요새는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 다음에 가격이 또 순간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또 어제는 뭐 미국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이렇게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해서 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나의 사건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 투기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나쁜 얘기 나오면 금방 빠지는 돈이 있거든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대세는 지금 현물 ETF가 올해 초에 승인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규제 안으로 들어온 거고, 두 번째로는 양성화된 뭐 기관 자금이나 큰 자본, 대규모 자본들의 유입 루트가 생겼다는 걸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규제가 뭐 억압한다 꼭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 성장하려면 어떤 틀을 좀 잘 갖고 놔야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규제, 지금 우리나라는 7월 19일부터 무슨 그 보호법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생겨야 된다. 잠깐 또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에는 왜 홀드월렛에 보냈는데 올해는 왜 업비트에 보관을 하냐. 이 업비트에 보관하는 수량은 지금 내년에 매도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오태민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업비트에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송한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홀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업비트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머그샷이라고 해서 뭐 내가 어떤 거에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런 종이를 들고 자기 얼굴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요새는 빨리 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오태민 선생님은 예전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일 때 업비트에다가 업비트인지 다른 거래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비트를 전송을 했는데 안 풀어졌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일 때 팔았다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렇게 될까 봐 저도 이제 그냥 내년에 팔 거는 업비트에 보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슨 보호법에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이렇게 투자자가 업비트에 전송한 비트코인을 이렇게 홀딩하지 못한다, 억류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근데 또 여기 업비트에서는 또 특별한 사정이라고 제 거 비트코인을 묶어 놓으면은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가격을 자주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의 효과는 이 올바른 규제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대규모 자금 루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자산으로 이제 승승장구할 시기만 남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대세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그 짜잘짜잘한 어떤 뉴스에 이렇게 흔들리는 가격을 보시지 말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저희가 이 토론 유명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100분 토론에서 비트코인 사기라고 한 거. 이게 18년도 1월 19일 방송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거든요. 1,500만 원 정도 돼요. 18년도에 1월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야 이거 사기다 하고 안 샀을 때 이제 1,500만 원에 1비트코인 살 수 있었는데 못 산 거죠 이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9,300만 원이면 약 6배가 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접했는데 저렇게 회의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30년에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여기 올라온 만큼 6배 상승했다고 계산했을 때 5억 4천인데 여러분이 지금 18년도의 시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바라보면 이 수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각을 대세의 흐름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유시민 작가만 나쁜 놈 되는데 사실 저도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렇게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대출해서 투자하거나 등록금에서 투자하는 그 국민들이 좀 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또 상승장이었으면은 이렇게 말하기도 사기라고 하기도 좀 그랬을 텐데 그 엄청난 하락장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명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토론의 파급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싸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좀 단정 짓기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조금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금액도 크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유시민 작가가 사기라고 했을 때가 1,500이고 지금 9,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살 돈으로 18년도에 6개 샀어요. 6개. 맞죠? 그럼 이 6개, 6개가 지금 작년 올해 이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이 6개가 진짜 큰 수량이에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도 야, 씨, 내가 6개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6개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근데 회의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9,3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5억 4천만 원이 됐을 때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똑같이 느낄 거란 말이죠. 야, 내가 6년 전에 샀으면 지금 몇 개를 샀을 건데, 몇 개는 아니어도 한두 개는 어떻게 해봤을 건데, 소수점 뭐 0점 잘해야 뭐 이렇게 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 대세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신박한 신박사, 여기는 마이클 세일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우태민 지혜족보, 여기 다 추천드리는 채널이니까 좀 보시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물론 이제 우태민 선생님이 그 강의를 보고 비트코인을 깨달은 건 맞는데, 제가 투자를 조금 본격적으로 한 계기는 우태민 선생님이 한 말하고 마이클 셀러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한 거죠. 우태민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신이 그 뭐 연봉이 뭐 3, 4천 되는 일반적인 그 서민인데 그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살았을 때, 뭐 30년 살았을 때 집 하나 있고, 그냥 그 정도, 그 집 하나로 또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 그냥 좀 약간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좋다.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 마이클 셀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2010년경에 흔히 이제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뭐 애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에 자기가 많이 투자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쉽다. 자기가 그 미래를 봤는데 조금만 투자한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게 먼저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생각. 우태민 선생님이 아까 그 승부를 한번 봐도 좋다 그 얘기랑, 마이클 셀러가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충분히 붙잡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이 생각이 언제 있었냐면, 제 옛날에 육룡이 나르샤 이거 보면서, 그때 이성계가 낙마해서 어디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늦은 밤에 혼자서 구루마에 그 뭐라고 해야죠? 달구지에 이렇게 끌고 숲속을 막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반대 세력에서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방원이 목숨 걸고 가서 아버지 구한 거거든요. 이때 제가, 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쉽게 쉽게 원래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목숨도 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기회가 오면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 좋은 작용을 한 거죠.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지금 막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으신 분들이 왜 자꾸 마지막 기회라고 하냐면, 그분들의 시계열이 굉장히 길게 길어요, 시계열이.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때의 가격으로 미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죠. 투자하기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안 올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잘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9,300에서 9,600 됐다가 뭐 8,500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쟤네들은 맨날 마지막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으면 몇 년 후에 그 상승했을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거는 정말 깨달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걸 푼돈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그 돈 벌자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뭐 꼭 그 원화 단위로 했을 때 돈을 버는 거냐 아니냐, 그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의 요지가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깨닫지 않은 분들은 그 순간순간의 어떤 뉴스나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사고팔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없으면 또 비트코인은 할 말이 없긴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서 오래 가지고 가다가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막 지금 무슨 뭐, 독일 정부가 판대, 뭐 마운트 곡스가 판대, 미국 정부가 이동을 했네, 트럼프가 연설을 했네, 뭐 금리 인하가 될 거네, 안 될 거네, 뭐, 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몇백만 원 또는 뭐 천만 원을 약간 넘는 정도의 어떤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상향할 거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너무 많이 보면 조금 굉장히 정신적 피로도도 올라가고, 어떤 큰 수익을 보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맨날 이제 우리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차트 그리는 분들께서 굉장히
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분들의 뭐, 어, 논리로 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면 그분들 말이 맞는 거죠. 저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거는 당연하게도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라는 거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고점이잖아요. 여기 앞에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가지고 여기 현재 상황이 저점 고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 추세가 이렇게 지속될 건지 아니면 꺾여서 이렇게 내려갈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차트로 가격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서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해서 뭐 여기를 뚫고 가거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가장 흔하게 듣는 이제 패턴이 뭐냐면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하여튼 패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 변동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이 되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팔고 사는 사람의 어떤 가격이 어느 한 지점에 좀 수렴할 거라는 거는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이런 간단한 예측이 아니라 문제는 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여기 여기서 더 상승할 거다. 어떤 패턴의 흐름으로 이런 패턴의 흐름으로 이렇게 갈 거다. 아니면 이런 패턴의 흐름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는 분들의 논리가. 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너도 차트 보라고는 보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4년 주기로 가격이 최고점을 갱신한다는 거 아니냐. 네 말도 과거대로 미래 패턴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한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적인 차트 패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요소를 추출해서 미래의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착각이다. 그러면 역사를 공부해서 저희가 미래에 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서 그 말이 유효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공부해서 옛날의 과거를 옛날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국 정책이 있겠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미래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물이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있을 때 꼭 그거를 이렇게 억압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의 발자취, 인문학을 봐야 돼요. 역사를 본다는 거는 가격을 본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기 에너지를 코인이라는 코인에 담는 과정이니까 물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예측하려면 인문학하고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배열인가? 이런 거 보면서 가격을 예측하고 있어요. A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러면서 가격이 파동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에는 그런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그
무작위의 패턴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패턴은 이렇게 4년마다 신고점을 갱신하는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왜 패턴이 있냐면,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유일하게 인문학적 요소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반감기 후에 사람들이 이 폭등하는 가격에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투자를 하는 거죠. 거품이 생기는 거죠. 이 거품으로 생긴 가격이 어느 순간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 패턴밖에 없어요. 인문학적 요소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욕심이죠. 탐욕과 관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감기가 제가 알기로 20년 5월경인데 이렇게 생기면 여기는 잠잠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반감기 효과, 이제 수량이 줄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에 비트코인 수량이 마르면서부터 이제 호가창이 예전에는 뭐 여기가 100만 원이면 여기가 101만 원, 여기가 뭐 102만 원, 반감기 후에 한 6개월까지는 이런 호가창이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호가창이 100만 원이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95만 원, 여기는 막 110만 원. 여기 매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누가 한 명이 110만 원에 팔면은 가격이 그냥 빡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보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 또 뭐 120에 팔고 여기 150에 팔면 또 가격이 막 또 급상승을 하는 거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올라가죠, 가격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탐욕 때문에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광기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문학적 요소예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공부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뭐 트레이더 박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이너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왜 한 번씩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의 계획은 제가 언뜻 듣기로 내년 3월 매도예요. 3월, 내년 3월경에 매도인데 왜 이렇게 매도를 빨리 하냐면 자기는 이쯤에서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면 이분이 배운 역사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팔지 못하면 계속 이 하락을 맞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느니 나는 이 정도 수익을 봤을 때 시장을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공부한 게 되니까 그런 거는 말이 되죠. 근데 여기서 15분 봉으로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 이게 팔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투기 자본이 빠져나오는 거를 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잘 매도를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 이제 기간적인 것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서 9월 사이에 팔 건데 이것도 전에 패턴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그냥 찝어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가격을 예측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공급은 알겠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장기 투자자들이 파는 물량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적으로 체크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반감기 시즌은 그전 시즌하고 다른 게 그전에는 개인 수요라고 하면 지금 ETF로 해서 기관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수요가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처음인 장이란 말이에요. 처음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지금 여기도 쌍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쓰리봉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제가 다 꼭지를
꼭지에서 팔 그런 능력도 안 되거니와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5월에서 9월 사이에 팔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는가. 이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꼭 정답이다 이런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기간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 4분기에서 23년 1분기 사이를 매수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반감기 때는 26년 4분기에서 27년 1분기 사이에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꼭 이래야 된다는 분들도 좀 있어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꾸준히 적립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너처럼 그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차트에서 인문학적인 요소는 밤감기 이후에 사람들의 광기가 발생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학습을 함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탐욕은 저거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굳이 알고 있는데 굳이 꾸준히 매일매일 또는 매월 사는 게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방법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저는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기간, 저점 기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적립식 매수도 어떤 점에서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현금을 가지면 잘 쓰잖아요. 소비를 잘 하잖아요. 당장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현금을 모아가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저점 기간을 정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방법은 그 꾸준히 쉽게 그 적립식 매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현금을 내가 뭐 한 3억이라고 하면 3억을 계속 모아서 일시불로 아파트를 사는 방법과 대출을 한 2억 받아가지고 매달 이자 원금을 갚으면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마련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현금을 꾸준히 모아서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는 대출해서 사는 게 좀 수월한 게, 대출금 갚으려면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소비가 일정하게 일정 수준 이하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잘 쓰면 차라리 이런 방법이 좋기 때문에 적립식 매수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기 매매는 그냥 이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이렇게 뭐 시간 단위로 봐서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많이 벌어야 뭐 몇만 원, 뭐 3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알트 하시는 분들은 잘 타면 뭐 몇백만 원도 버시는 거겠지만 또 그만큼 잃을 거 아니에요. 물려 있거나.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 이 방법을 섞어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저점 구간이라고 해도 거기에 몰빵할 수가 없잖아요. 큰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타면 꾸준히 사는 것도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1번, 2번을 혼용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장투하려면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게 멘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단 한 가지, 반감기 이후의 폭등, 그리고 폭락. 그걸 봐야지 뭐 일정한 패턴이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는
저점 기간에 목돈을 투입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적립식 매수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제 적립식 매수를 지금부터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좀 굉장히 그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0년, 최소 10년 이상을 봐야지. 왜냐면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1년으로 하면 2,400인데 2,400만 원으로 1 비트코인 모으려면은 짧게는 한 뭐 4년, 길게는 또 5년 정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깨달은 분들은 좀 목돈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